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그러니까 2022년에 진행이 되는 미더바 문장편의 OT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강좌의 제목, 그리고 이 강좌를 진행하는 교재의 원래 제목은 미더바 문장 읽는 법을 알려줄게입니다. 그러니까 왜 문장 읽는 법을 강의를 진행을 하느냐, 왜 문장 읽는 법이냐에 대한 얘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OT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OT에서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 수업을 듣든 아니든 간에, 어쨌거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수능 영어라는 거죠. 수능 영어. 수능 영어. 그래서 수능 영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부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수능 영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이런저런 특징들을 말씀드리는 수능 영어에서 이 영어라는 게 이제 영어라는 언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잖아요. 어휘도 있을 거고, 문장 단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문장들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단락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단락들이 이루어져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완결된 글이라는 것도 있을 텐데, 왜 문장 학습을 진행을 하느냐, 왜 문장 학습을 진행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도 두 번째로 좀 다뤄볼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실제 수업 모습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실제 수업 모습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수업의 구성, 이 수업과 실제 교재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수능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OT부터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혹은 뭐 그보다 조금 더 어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언젠가 보게 될 수능이라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듣고 있는 걸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은 그냥 영어를 학습하기 위한 게 아니라 수능 영어라는 걸 학습하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수능 영어라는 거. 보통 원래 모든 말들이 그렇죠.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단어 뜻은 달라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정식이라도 돈가스 정식이냐, 조정식이냐, 한정식이냐는 다른 정식이죠. 그죠? 똑같아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냥 영어냐, 수능 영어냐는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국의 영어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만의 요지는 항상 누가 됐든 간에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한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동안 영어를 아무리 배워봐야 회화를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죠? 회화를 하는데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된다. 한국에서 영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능 영어 만점 받아봐야 미국 가가지고 원어민하고 대화 나눌 때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 그죠? 그런 식의 불만들. 이 대한민국 영어 교육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불만이에요. 저도 그 불만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일단. 근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피디님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진 않지만, 나이 얘기를 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특별히 영어로 누군가와 유창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거나 유창하게 토론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상황에 접해 보신 적 있나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강좌를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영어로 누군가와 유창하게 대화를 해야 되고, 유창하게 토론을 해야 되고, 유창하게 정치적 이야기를 한다거나 일상적인 대화들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접하신 적은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어권 국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어권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래요. 워낙 이제 어학 능력이 좀 중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남의 나라 말을, 외국어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메릿을 가질 수는 있으나,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 이제 대학 들어가시죠.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회생활 하시면서도요, 영어권 국가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눌 일들이 잘 없어요.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요. 그러면 왜 수능이라는 시험에서는 이 영어라는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다루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수능 영어의 특징들을 다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영어권 국가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영어라는 과목을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수능이라는 그 인생에서 누구나 거쳐야 되는 관문에서 중요한 과목으로 다루게 된단 말이죠. 그 왜 그러느냐 이거죠. 자, 수능이라는 게 뭘 하기 위한 시험이죠? 네,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학생을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그 수능이라는 시험에 원래 이름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대학 들어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만한 능력, 수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란 말이죠. 그럼 수능 시험은요, 그 대학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된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시험이에요. 여기까지 납득되죠, 그죠? 그럼 수능 영어도 똑같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보게 될 영어, 주로 논문들이겠죠. 그죠? 대학 들어가서 보게 될 영어, 즉 논문들, 원서들, 이걸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말 회화 잘하시죠? 우리말 회화 굉장히 잘하시죠? 아니, 우리말 뭐 회화에 큰 문제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 사람이 성격 따라서 남들 앞에서 말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듣기에 별 지장 없이 수업 잘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말로 되어 있는 논문 읽고 완벽하게 잘 이해하세요? 아, 논문 잘 읽어보신 기억이 잘 없나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비문학 공부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으셨더라도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 거치면서 모의고사를 치면서 국어 영역에서 비문학이라는 거 읽어보신 적 있을 거 아닙니까? PD님도 수능을 치셨으니까 국어에서 독서 지문을 읽어봤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죠? 그거 읽으면 술술 다 읽히고 한 번에 다 이해되나요? 절대로 안 되죠. 그죠? 보세요. 우리말 회화 능력과 그렇게 다른 독서 능력을 왜 수능은 묻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문을 표하지 않아요. 아, 수능 국어 아무리 잘해봐봐야 일상생활 대화에 별 도움 안 되던데? 이런 의문 표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근데 영어하면 이상한 잣대를 자꾸 들이대는 겁니다. 기준을 이상하게 알고 계셔서 그래요. 수능 국어 영역에서 왜 일상어와 전혀 다른 형태의 비문학으로 시험을 치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읽어야 될 논문과 원서들을 읽고 논리적으로 글의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사고가 있어야 하거든요. 왜요? 우리는 대학에 들어갈 학생들을 뽑아야 하니까요. 그게 수능 시험의 목표니까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수능 영어는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 자체에만 방점을 두고 이루어진 시험이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로 어학적인 능력을 요구를 했었으면 수능 영어 시험은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라 리스닝도 훨씬 더 현실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졌을 거고, 라이팅과 스피킹과 관련한 시험들도 얼마든지 도입을 해서 치러냈겠죠. 근데 지금도 수능은 주로 줄글로 이루어져 있는 글을 읽고 그걸 이해해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네. 왜요? 수능은 대학에 들어갈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고, 대학에 들어가서 보게 될 글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논문이나 원서이기 때문에 요걸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되는지를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발 부탁이니까 좀 착각하지 맙시다. 수능 영어는요, 절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상 영어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회화 영역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처음 들어갈 때부터 두 가지 생각을 굳히고 들어가셔야 돼요. 첫 번째, 수능을 아무리 잘 해봐야 일상 회화에는 도움이 안 되더라 라는 생각 버리시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좀 외국 생활을 좀 해봤거나 혹은 뭐 어학 연수도 좀 갔다 오고 해서 회화는 정말 문제 없는데 그럼 수능 영어도 잘 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제가 이제 대치동에 기반을 두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매년 많이 보는 학생들 중에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외국에서 몇 년을 살다 왔어요. 뉴질랜드에서 몇 년 살다 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영어 모의고사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왜 고3이 되니까 6, 9평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니까 영어가 2등급이 나오죠? 심한 경우는 3등급이 왜 나오나요? 다르니까요. 일상 영어랑은 다르니까요. 물론 회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수능 영어와 같은 논문 원서로 쓰여져 있는 글도 아카데믹한 잉글리시도 훨씬 잘 읽어낼 겁니다. 아, 그렇죠.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비문학으로 되어 있는 글을 우리말 회화 능력이 뛰어난 한국인들이 아무래도 한국어의 회화 능력이 딸리는 외국인들보다 훨씬 잘 읽겠죠. 그러니까 회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대비하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회화와 수능은 1대1 되는 관계는 아니에요. 요거부터 일단 먼저 깔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수능 영어는요, 좀 다소 말이 이상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옮겨놓고 나면 도대체 일상적으로 이런 말을 과연 쓸까 싶은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자,
이게 시작입니다. 됐죠? 아니 그러면 이 논문이나 원서 같은 걸 읽기 위한 능력을 그걸 평가하는 게 이제 수능 영어라면 애초에 그 원서를 읽을 수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면 되지. 왜 너는 이게 문장을 읽는 방법부터 가르치려고 하느냐? 왜 문장을 읽는 능력부터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왜 문장인가? 그죠? 왜 문장인가? 왜 문장인가? 됐죠? 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영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영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우리말로 던져줄 테니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 2개 정도만 던져볼게요. 자, 한번 이거부터 해봅시다. 저기에 정지 신호가 있어. 저기에 정지 신호가 있어. 해볼까요? 오케이. 요거 시켜놓으면 이제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던 학생들 태반은 이렇게 영작을 진행합니다. There is a stop sign. there로 문장을 시작해요. 저기에 정지 신호가 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틀린 영작은 아닙니다만 훨씬 더 영어스러운 영작은 따로 있는 거죠. 저기에 정지 신호가 있다. 이렇게 해볼까요? The sign over there. 저기는 신호가 says 말하고 있습니다. To stop 멈추라고. 저기는 신호가 멈추라고 말해요. The sign over there says to stop. 이게 훨씬 더 영어스럽죠,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문제 또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제 제가 촬영하고 있는 계절이 이제 겨울이니까 눈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어. 눈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다. 눈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다. 영작 한번 해보실래요? 됐나요? 눈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다. 요거 시켜놓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because로 시작하는 문장을 써요. because blah blah 혹은 as blah blah 뭐뭐 때문에 I couldn't go to school 이런 표현의 문장을 쓰죠.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만 훨씬 더 영어스럽게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Heavy snow 폭설이 kept me from going to school. keep A from ing 들어보신 적 있나요? keep A from ing A가 뭐뭐 하지 못하도록 하다. 다시 해볼까요? Heavy snow 폭설이 kept me from going to school. 내가 학교에 가는 걸 막았어.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했어. Heavy snow kept me from going to school. 이게 훨씬 더 영어스럽다. 듣고 보니까 아시겠죠? 근데 제가 방금 영어로 했던 2개의 문장을 한번 볼까요? The sign over there says to stop 이라는 문장과 Heavy snow kept me from going to school 이라는 문장을 우리말로 직역을 해보면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저기에 있는 신호는 멈추라고 말하고 있다. 폭설이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을 막았다. 뭔가 우리말로 옮겨놓으면 되게 좀 이상한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의인법의 문장처럼 여겨지죠. 왜 그럴까요? 영어는 애초에 뿌리 자체가 우리말과 다른 언어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어순이 달라요.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와요. 그 이후에 목적어가 오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언어라는 게 왜 인간의 사고를 결정짓잖아요. 그죠? 언어라는 건 인간의 사고를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도 하죠. 인간의 사고와 언어, 즉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와 언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근데 애초에 한국의 문화는 관계성이 중요해요. 관계성.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고 정지 신호는 저기에 있다가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정지 신호가 있다는 말을 영작해보라고 하면 there이라는 말이 한국인들 사고에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요하게. 마찬가지로 눈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다라는 건 폭설과 내가 학교에 가지 못했던 말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because나 as 같은 그 관계를 인거로 나타내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영어는요. 현상을 중심으로 다루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고 현상을 중심으로 다루는 문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실제 관계보다는 현상 자체에 주목합니다. 신호가 says to stop 멈추라고 말하고 있잖아. 폭설이 kept me from going to school. 내가 학교에 못 가게 막았잖아. 현상 자체가 중요한 거야. 현상 자체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어순이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말을 사용하는 방식과 문체 됐죠?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문화까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어는요. 우리말과 달라요.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글부터 읽자라고 덤벼봐봐야 문장 단위에 있는 것들이 이해가 안 돼버리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 어순도 다른 말이 완전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서술돼요. 저기에 있는 신호가 정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와 같은 방식으로 일상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논문의 언어들이 적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전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던 대표적인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문장은 원래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우리말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장이에요. 예외적 개인의 현상이 아니라 집단적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판단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외적 개인적 현상이 아니라 집단적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판단이다. 자, 이 정도 수준의 문장이 영어로 나옵니다. 굉장히 말 자체도요, 우리말과 너무 다른 문투로 적혀 있고요. 그걸 일상적으로 짤막짤막한 문장으로 구성해 놓은 게 아니라 길고 복잡한 호흡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논문처럼. 자, 한국어로 해석을 적어놔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지죠. 이런 문장 한 7개로 단락 하나를 구성해놨다고 쳐봅시다. 문장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단락을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특히나 영어 등급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한 2등급 혹은 그 밑으로 내려가는 학생들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대충 아는 단어들 조합해서 지문이 조금만 추상적이면 대충 이런 의미가 아닐까? 추측만 해서 선지를 보면서 이제 이 내용이었던 것 같아. 답 체크하고. 글을 읽는 동안은 내용을 이해도 못 해놓고 선지를 보면서 이게 글의 내용이었구나 라고 나중에야 체크하고 운 좋으면 맞는 거고 운 나쁘면 2개 중에 하나 헷갈리다가 틀리고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일상 언어와는 다른 논문 언어 그리고 영어와는 너무 다른 우리말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못해서 그러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 요 2가지의 초점을 좀 맞출 거예요. 어떻게요? 첫 번째, 저는 일상 회화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할 겁니다.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수능 영어가 가지고 있는 아카데믹한 글로서의 특징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우리말과는 다른 언어로서의 영어의 특징들에 맞춰가지고 챕터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요걸 통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훈련을 시켜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단순히 이게 아니라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 이 강좌의 제목이자 이 책의 제목을 그냥 구문론이라고 안 하고 문장 읽는 법이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라고요. 그걸 위해서도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쪼개서 들어가겠죠. 첫 번째, 문장의 이해를 위한 문장의 덩어리의 단위, 문장의 의미 덩어리, 이 단위, 요걸 찾아내는 훈련을 우리 같이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면 이제 주어가 얼마만큼이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얼마만큼이냐, 뭐 이런 거죠, 그죠? 그거 뭐 다 기본적인 단위는 아셔야 문장을 좀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최대한 저는 이제 문법 용어를 배제한 상태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 덩어리의 단위를 통해서 어쨌든 문장이라는 것도 하나의 단어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이니까 단어의 결합을 통해서 생성되는 단위, 앞에 있는 그 여러 단위의 결합을 통해서 생성되는 의미 파악, 이것까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업을 진행을 할 거라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직접 수업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OT를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책을 아직 구매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첨부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유튜브로 OT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챕터 00이에요. 항상 제가 여기 00 챕터 여기를요 좀
그 OT에서 수업식으로 좀 보여드리거든요. 이건요. 이 미더바 문장 있는 법을 알려줄게라는 수업이 실제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을 할 때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뭐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영어에 대한 유연한 사고부터 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게 워낙 있잖아요. 이 영어가 우리말과 다르다. 특히나 이제 어순에서 우리말과 영어가 너무 다르다라고 하다 보니 여러분들 있잖아요. 영어를 번역하는 방식, 해석하는 방식을 배우실 때 그 소위 얘기하는 우리말에 끼워 맞춰가지고 배우는 방식들을 굉장히 선호하시거든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육 방식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주어 뒤에는 있는 이가를 붙여서 해석하자.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게요. 안 돼요. 학문의 언어에서는. 우리말로 그렇게 우리말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을 해놓으면요. 더 어색하게 느껴져요. 왜? 영어라는 거 우리말과 다른 게 독자적인 언어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인 언어로서의 영어의 특징들, 그거 먼저 보자는 겁니다. 독자적인 언어로서의 영어의 특징들. 그렇죠? 우리말과 다르게 영어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 그걸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품사에 대한 유연한 사고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품사는요. 자리가 결정합니다. 우리말과 영어가 다른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 있죠. 우리말로는 가다라고 해봅시다.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동사예요. 가다는 죽었다 깨어나도 동사입니다. 얘가 어디에 있든 무조건 동사예요. 문장 제일 앞에 있어도 동사. 가다, 내가 집에 라고 해도 가다라는 동사가 되고요. 내가 집에 가다, 문장 제일 뒤에 들어가도 동사가 돼요. 어떤 자리에 있든 무조건 동사라고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품사는 자리가 결정해요. 제가 예문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The show wowed the audience. 이렇게 보고요. 됐죠? 자, 두 번째 문장 이렇게 해볼까요? Tires, 자동차 타이어들 얘기하는 겁니다. Showed uneven wear.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show가 있고 여기도 show가 있어요. 물어볼게요. 이 show는 무슨 자리에 있나요? 그러니까 뭐 주어, 목적어 뭐 이런 거 중에 무슨 자리에 있나요? 네,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묻죠. 얘는 무슨 자리에 있나요? ed가 붙어 있고 동사 자리에 들어가 있네요. 서술어가 되네요. 됐죠? 보세요. 똑같은 show라는 단어도요. 맥락에 따라서 여기서는 show, 정말로 그냥 show, 그 show라고 얘기하는 그 show고 여기서 show는 보여주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된다고요. 보세요. 품사는 자리가 결정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show라는 단어도 어떤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하더라 이거죠. 조금 더 가볼까요, 이제? 요 문장 내에 있는 wow라는 말 있죠. 이거 무슨 자리에 있나요? 네, 동사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해석도 어떻게 해요? 동사처럼 해주셔야 돼요. PD님 원래 wow가 뭐죠? 와우, 그렇죠. PD님 딱 이렇게 표절을 해주셨습니다. 와우. 어떨 때 쓰는 표현이죠? 놀라움, 감탄. 그래요. 그럼 와우로 동사로 쓰면 어떻게 하면? 놀라게 하다, 감탄하게 하다. The show wowed the audience. 그렇죠. 그 쇼가 청중들에게 감탄을 자아냈어요. 놀람을 일으켰어요. 됐죠? 끝. 여기 요것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where은 뭘로 쓰였나요? 네, 문장의 목적어 명사로 쓰인 겁니다. where이 무슨 뜻이죠? 입다 말고 다른 뜻이요. 알아두세요. 자, where이라는 단어는 요건 단어 뜻을 원래 아셔야 되니까 where이라는 단어는요. 그래요. 첫 번째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입다라는 뜻이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 무슨 뜻이냐면 뭔가 사람 따위를 지치게 하다 아니면 물건에다가 썼을 때 그 물건이 지쳐버려서 닳게 하다, 마모시키다. 마모가 뭔지 알죠? 뭔가 달아버리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건 명사로 썼으니까 입음, 지치게 한 마모 요 정도의 의미겠네요.
타이어 얘기네요. 타이어는 마모랑 내용이 연결되죠. 타이어가 입는 거 말 안 되고 지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마모 이거만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네. 타이어들이 보여줬습니다. uneven 불균등한 even 이제 균등하니까 불균등한 마모를 보여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타이어들이 보니까 한쪽은 조금 많이 마모됐고 한쪽은 좀 덜 마모됐나 봐. 불균등한 마모를 보여줬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포인트는 뭐? 아, 영어라는 언어에서 품사는 자리가 결정하더라. 됐죠? 영어라는 언어에서 품사는 자리가 결정하더라. 됐나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면. 자,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parent라는 단어, 여기도 이제 par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시작. 됐나요? 뭐죠? 동사로 쓰인 거죠. 원래 parent가 뭐죠? 부모. 동사로 쓰면 어떤 의미가 될까? 부모가 되다, 양육하다, 기르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좀 될 텐데, 경우에 따라서 이 뒤쪽 해석이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자, 요런 것들은 앞으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he way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요. 뭐뭐한 방식이란 뜻이야. 뭐뭐한 방식. 됐죠? 혹은 뭐뭐한 대로 뭐뭐한 대로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볼게요.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parent, 양육을 합니다. The way we were parented.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이죠. 우리가 양육된 대로 양육을 합니다. 양육된 방식으로 양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팀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팀이라는 단어요. 팀. 자, 요거 무슨 품사로 쓰였죠? 생각해 볼게요. 됐나요? 뒤에 ed가 붙어 있네? 동사죠, 동사. 원래 팀은 팀이잖아요, 그죠? 동사로 쓰면 뭘까요? 팀을 이루다. 요거 이제 제가 이제 복습북 같은데 다 적어 놓습니다만, 요 up이라는 말은요, 전부 다 뭔가 강조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예컨대 너네 그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가득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Fill at, 여기서 있은 자동차죠. Up please. Fill it up please. 기름 완전히 넣어주세요. 즉 가득 채워주세요.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볼까요? 2008년에 미국의 음식 와인 비평가들이 완전히 팀을 이뤘어요. 하나의 팀을 이뤘어요. 한 명의 예일 출신의 통계학자와 a couple of 하면 한 쌍의라는 뜻도 있고 몇몇의라는 뜻도 있죠. 스웨덴 경제학자들과 함께 팀을 이뤘어요. 됐나요? 자, 우리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아, 품사라는 건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또 한 번 가볼까요? 여기 amount라는 말. 원래 amount 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양. 한번 가볼까? 자, 뭘로 쓰이고 있죠, amount? 그래요. 얘도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뜻을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자, 3번과 4번은 뜻을 좀 따로 외워두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품사가 바뀌더라도 원래 단어 때 그대로 가져가요. 우리 아까 했던 거 한번 볼까요? 와우라는 말 보세요. 원래 이게 감탄사였잖아. 그러니까 동사로서도 감탄을 주다, 놀라움을 주다야. where이란 말 한번 보세요. 원래 동사로서도 마모시키다는 뜻도 있잖아. 그래서 명사로서도 마모라는 뜻이었어. 자, parent 부모라는 뜻이었어. 양육하다. 원래 의미 그대로 가져간다고. 팀이라는 뜻이잖아. 동사로 쓰면 팀을 이루다. 원래 의미를 거의 그대로 가져가신다니까. 근데 amount to는 그래요. 원래 의미를 그대로 가져가서 그 양이 얼마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첫 번째. 양이 얼마이다. 근데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더하기 양 두 마리는 amount to 양 세 마리. 그 양이 양 세 마리이다. 맞죠? 자, 양 한 마리에 양 두 마리를 더한 것은 amount to 양 세 마리. 그 양이 양 세 마리이다. 이거랑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양 한 마리 더하기 양 두 마리는 amount to 양 세 마리. 양 세 마리와 같다. 같은 말인 거 알겠죠? 그래서 amount to는 맥락에 따라서는 be equal to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뭐뭐와 같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가봅시다. 저 초반에는요, 제가 최대한 설명할 것들 다 설명을 하고 갑니다.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뒤쪽에서도 또 한번 다뤄질 텐데요. 이렇게 what 명사 블라블라 이렇게 썼을 때 이 부분은요,
어떤 명사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I decided. 내가 결정했어요. What clothes I should wear. 자, what 다음에 명사 이거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어떤 옷. 가볼까요? I decided. 저 결정했어요. What clothes I should wear. 어떤 옷을 내가 입어야만 할지를. 그럼 이 문장 한번 볼까? Problem framing. framing 이제 틀짜기잖아. 문제 틀짜기는 amount to defining. 결정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 틀을 짠다라는 건 결정 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다시 문제 틀을 짠다라는 건 결정 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뭘 결정 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What problem you are proposing to solve. 어떤 문제를 네가 해결하겠다라고 제시하는 거. 그걸 결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시 문제 틀을 짠다라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제시하는지랑 똑같은 거래요. 됐죠? 그럼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 어떤 용어의 정의를. 문제 틀짜기라는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 적어놔 볼래? 용어 정의라고. 영어 문장을 읽다 보면요. 특히나 글의 초반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용어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문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무조건 글을 읽어 나갈 때는 머릿속에 콱 외워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는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 글의 작가가 이 단어는 이런 의미야 라고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거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작가가 정해주는 대로 정해놓고 외워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글을 읽으려면 뭐가 머릿속에 박혀야 돼? 아, 문제 틀짝이라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시하는 것과 같은 말이구나. 됐죠?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air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일단 품사가 뭘로 쓰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품사가 뭘로 쓰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케이. 동사로 쓰였네요. 자, 동사로 쓰였을 때 air이 뭘까요? air이 원래 뭐죠? 공기죠, 공기. 그런 의미로부터 공기가 왔다 갔다 하도록 해서 환기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air. 통풍시키다, 환기시키다. 이거 와닿죠. 근데 air이라는 게 또 어떤 의미도 있어요? 봐봐. 원래 땅에만 딱 붙어 있으면 생각해보죠. 자, 여기 지상이야. 지상 땅에만 딱 붙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근데 여기 공중을 쫙 올라가요. 그럼 PD님,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늘어나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air. 그래서 air에 방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인이라고 할 때 on air이라는 표현 쓴다는 거 알죠, 그죠? air 해서 그래서 방송하다, 널리 알리다라는 뜻도 있다고. 널리 알리다, 방송하다. 그럼 가볼까? New ideas are often aired. 아,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자주 방송됩니다. 그리고 critic, 비판되죠. 아,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널리 알려지고 비판을 받아요. In our popular culture, 우리의 대중문화 속에서 as part of a healthy process of public debate, 대중 토론의 건강한 과정의 일부로서. 됐죠?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딱 등장하면 이건 방송에서 딱 공개돼 버리고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비판들이 막 일어난대요. 대중 토론의 이 건강한 과정 속에서. 됐나요? 뭐 별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웠던 문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디에 초점 맞췄는지 아시겠어요? 아, 영어라는 게 우리말과 어떻게 다르냐? 품사가 자리에 따라 바뀌는구나. 그걸 알아본 거예요. 특히나 이제 1, 2번 문장과 예문을 통해서는, 제가 적어놓은 예문을 통해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품사를 바꿔도 원래 단어 때 그대로 가는구나. parent, 부모, 양육하다. 팀을 이루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단어 뜻이 약간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구나. 응? 그죠? 그래서 amount, 동사로 써서 amount 쓰면 양이 뭐뭐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be equal to 뭐뭐랑 같다. air이라는 게 뭐 물론 원래 단어일 때 그대로 살려서 환기시키다, 통풍시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방송하다, 널리 알리다라는 뜻도 있구나. 됐죠? 오케이. 자, 근데 영어라는 것도 다른 어떤 특징이 있냐? 요 자타 동사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있는데 이게 말이 어려워요. 자타 동사에 대한 유연한 사고. 보세요. 능동, 수동은 문맥이 결정해요. 다시요. 능동과 수동은 뭐가 결정한다고요? 문맥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아시잖아. 비동사 플러스 pp가 붙어 있으면 수동태이다. 뭐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근데요, 꼭 그러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동사들의 80%는요, 단어 자체의 능동의 의미와 수동의 의미가 같이 있어요. 예를 들면 open, 열다라는 뜻이지만 열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거, relate. 관련시키다는 뜻도 있지만 관련되다는 뜻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어로 얘기를 해볼까요? prepare 뭐죠? 준비하다죠. 근데 내가 준비하다는 뜻도 있지만 남을 준비시키다는 뜻도 있어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문맥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말과는 다르다는 거. 우리말은 애초에 어미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능동이 되냐, 피동이 되냐, 우리말은. 그죠? 주동이 되냐, 비동이 되냐. 혹은 뭐 사동이 되냐, 남을 시키는 게 되는 거냐. 이런 게 다 정해지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문맥 보고 결정하셔야 돼. 누구누구를 시키는 건지, 당하는 건지, 직접 하는 건지. 자, 문장을 보시면 알아요. 봐봐. 자, 유전공학이에요. 유전공학. 유전공학의 발전이 번역합니다. 말 됩니까? 피디님, 유전공학의 발전이 번역합니다가 말이 돼요? 이상하죠? 번역된다가 맞죠? 그죠? 유전공학 영역의 발전은 대중들에게 번역됩니다. 됐나요? 어떻게 번역되나요? 결정적인 언어로, 매체를 통해서. 결정적인 언어로 번역된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너무 확고하게 미디어에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됐죠? 미디어를 통해서 유전공학의 발전은 굉장히 결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대중들에게 번역이 된대요. 다음 또 가볼까요?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첫 번째, 요거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장치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명사 다음에요, 명사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런 문법 용어 써서 죄송해요. 무조건 뒤에서 앞에 있는 말 수식하는 거예요. 보세요. The boy I met, 내가 만났던 소년. The book she read, 그녀가 읽었던 책. 됐나요? The exam I prepared, 내가 준비했던 시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얘기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일단 이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his가 누굴 가리키는 건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우리가 지금 일단 포인트는 어디에 둘 거냐면 prepare를 어떻게 해석하냐예요. 원래 기본부터 준비하다죠. 잘 보세요. 이 스톡스 씨는요, 아이작에게 모든 걸 가르쳤어요. 어떤 모든 것? 보이죠? 명사 다음에 명사 동사. 어떤 모든 것?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됐죠? 요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누가 할 수 있는? 그렇죠. 스톡스 씨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르쳤어요. 뭘 위해서? 아이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 말 됩니까? 안 되죠. 무슨 이삭 토스트를 준비해요? 죄송합니다. 개드립. 아이작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죠. 문맥으로 결정하셔야 되니까. 아이작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For his entrance examination for Trinity College. 트리니티 대학의 입학시험을 위해서. 자, 누구의 입학시험이요? 그렇죠. 아이작의 입학시험이 되겠네요. 다시, 스톡스 씨는 아이작에게 이 스톡스 씨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르쳤습니다. 아이작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요. 트리니티 대학의 입학시험을 위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요. 보세요. prepare. 준비시키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할 줄 아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 prepare는 준비하던데 왜 이삭을 준비하니까? 아니라니까. 아이작을 준비시키다라니까. 선생님, translate는 번역하던데 왜 유전 발전이 번역을 합니까? 아니, 맥락상 번역되다라고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고. 이건 우리말엔 없는 장치들이에요. 이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 또 가볼까요? 이거 이제 나중에 한번 쓰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이제 2012학년도에 9월 평가 모의고사 되게 중요한 문법 문제로 등장한 적이 있거든. 선생님, 왜 could 다음에 to 이렇게 썼죠? 이게 이런 건데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장 한번 적어볼까요? read, 읽으세요. as many books as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책을 읽으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책을 읽으세요. 자, 요런 동사를 우리가 이제 조동사라고 하는데요. 원래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동사 원형이 없네?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실래요?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read. 그렇죠. 읽다. 그러니까 당신이 읽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책을 읽으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 결론 내려볼까요? 오케이. 조동사 뒤에는 앞에 나왔던 동사가 생략될 수 있어요.
앞에 나온 동사가 생략 가능해요. 괜찮으실까요? 자,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포즈 버튼 누르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 됐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teach죠. 오케이. 그럼 이 문장이 이렇게 되네, 다시. 스톡스 씨는 아이작에게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그가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됐죠? 자, 목차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능수동에 대한 유연한 사고. translate라고 적혀 있더라도 맥락상 번역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prepare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냥 준비하다가 아니라 준비시키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count는 형광펜을 좀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count는 형광펜 표시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능수동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얘 보면 지금까지는 원래 그래도 단어가 가지고 있던 의미의 틀 내에서 움직였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translate, 번역하다인데 맥락에 따라 번역되다도 되겠죠. prepare, 준비하다인데 맥락에 따라 준비시키다도 됐잖아요. 근데 count는 아예 의미들이 달라져요. 자, 어떻게 달라지느냐? 좀 외울게요, 요거는. 단어 외우는 걸 귀찮아하지 마세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시면서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자, count의 첫 번째 의미는 세다요. 알고 계시죠? 세다. 근데 요거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money counts. 이거 어때요? 돈을 세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선생님? 아니, 얘들아 생각 한번 해봐봐. 얘들아 반말 써서 죄송해요. 돈을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돈을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아니 그 목적어인 거 아니야. 목적어. 목적어는 동사 뒤에 들어가야지. 말이 안 되잖아. 문장 주어 자리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목적어처럼 해석해. 그게 아니라 알아둡니다. 자, count라는 말 뒤에 명사가 없어. 그럼 요때 count는 중요하다 이 뜻이야. money counts. 아, 돈이 중요해요. 요런 문장이 됩니다. 자, 세 번째. count 뒤에 on이 붙어요. count on. 어디에 의존하다의 뜻입니다. 네 번째, count 뒤에 as가 붙잖아요. 의미가 특이합니다. 뭐뭐라고 여기다 혹은 자, 맥락에 따른 수동의 의미로 뭐뭐라고 여겨지다라는 의미까지 나와요. 자, count는 같이 다 외워버리세요. 그럼 여기 문장 한번 가볼까요? count 뒤에 목적 없네요? 중요하다죠. 문장 이렇게 해석된다니까. We must remember, 우리 기억해야만 해요. That the importance of the event to the individual, 어떤 사건이 개인에 대한 중요성이 count,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의미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그러니까 사건의 중요성인데 그냥 중요성이 아니잖아. 누구에 대한? 그 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로 중요한 거야.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런 의미의 문장인 겁니다.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오케이. 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오케이. 영어와 우리말 달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니? 두 가지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 품사를 유연하게 생각해야 돼. 품사는 자리가 결정하거든. 두 번째, 능수동도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할 줄 아셔야 돼.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요 파트가 가장 중요하고 빡세고 어려운 파트입니다. 오케이? 자, 뭐냐? 전치사 해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간혹 가다가 전치사라는 파트가 나오면 이거를 좀 약간 우리말로 얘기했을 때 어미나 조사처럼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큰일 납니다. 애초에 전치사라는 건 우리말에 없는 품사예요. 이 영어랑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전치사의 활용인데 전치사는 완전 우리말과 달라요. 전치사는 우리말에 없는 품사예요. 아, 그래서 전치사를 다의어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말로 처리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영어에 나오는 모든 전치사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크게 여러분들한테 해석상 어려움을 많이 주는 한 세 가지 정도, 아니, 두 가지 정도, 죄송합니다. 두 가지 전치사 정도만 지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총 세 가지인데 하나는 챌린지 파트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두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of예요, of. 됐죠? 자, of라는 전치사를 볼게요. A of B라는 말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 자, 생긴 모양을 잘 보세요. A라는 조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B라는 조각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피디님, 요거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또 합쳐놓으면 하나의 블럭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이게 오브의 이미지예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이기동 교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전치사 연구라는 책에서 제가 차용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오브의 이미지예요. 사이즈는 고려하지 마세요. B가 무조건 더 큰 거냐?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A가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위치는 서로 바뀔 수, 이게 A고 이게 B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편의상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뜻은 이거죠. 아,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거. B의 또는 B 중에 있던 A. 이 말이 어떻게 나온 거니? 그 사람들이 묻는 거야. A야, 너 누구야? 아, 나 B의 A였어. 혹은 B 중에 있던 A였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요 구간이 여러분들한테 어렵습니다. 제가 별표를 치는 건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외워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특별히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 됐죠? 자, 요런 거요. 잘 봐봐. A한테 너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저요? B의 A예요. B 중에 있던 A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시건방진 놈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 몰라요? 옛날에 B를 가지고 있던 놈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B를 가진 A. 보이죠? 특히나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비동사 다음에 오브. 보세요. 뭐뭐를 가진 상태이다 라는 뜻으로 비동사 다음에 오브 쓰면 그냥 have 되죠. 가지다. 외워두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요렇게도 쓸 수 있죠. 앞에 A 자리에 어떤 명사를 쓰고요. 오브 뒤에 명사나 ing를 쓰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여기는 명사나 ing가 이 앞에 있는 명사의 이 정체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는 역할인 거죠. 됐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많이 보셨던 패턴 중에 하나예요. The city, 그 도시. 어딘지 모르잖아. 구체적으로 어디? 아, 서울. 이런 식으로. 됐어요? 아, 그래서 이 of 이유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다? 뭐뭐라는 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서울이라는 그 도시. 됐나요? 자, 네 번째 요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 자, 이런 건데 A가요, 맞아요. B랑 원래 붙어있던 애가 맞고 그래서 B를 소유하고 있던 애도 맞고 A를 구체화해 놓은 게 정체가 B이기도 하고 A가 B 중에 있던 A이기도 한데 지금은 어때요? 둘이 서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뭔가 제거, 뭐 분리, 뭐 강탈 이런 걸 나타내는 동사 뒤에 A of B를 쓰면요. 아, 이 A로부터 B를 제거하다, 분리시키다, 강탈하다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He robbed the bank. 아이고, 줄을 바꿔야 되겠네. of money. 이렇게 써볼게요. 칠판이 조금 좁아서. 이게 돈의 은행을 훔쳤다가 아니라 은행을 어떻게 훔쳐요? 어떻게 돼요? 그는 빼앗았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시죠? 여기서 가볼까요? 여기 오브 비부만 어떻게 해석했죠? 뭐뭐를 이라고 해석됐죠. 여기서 그대로 파생되는 뜻으로 오브가 뭐뭐를 뭐뭐에 대해 라고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대로 오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치사 이따 하나 더 배울 거예요. 보겠습니다. With regard to 하면 뭐뭐에 관해서죠. Peer-to-peer risks such as bullying. 이 또래들 간에 있는 위험에 대해서 such as bullying. 그 따돌림과 같은 또래들 사이의 위험에 관해서는 one element 한 가지 요소가 as of 가지다 이 뜻이었죠. 특별한 중요성을 가져요. 또래들 간에 서로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서 한 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하대요.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오케이. 요거 어떻게 돼? of 다음에 ing 나왔죠.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되는 거라고.
보자. Many companies make the mistake. 많은 회사들이 실수를 해요. 실수를 만든다, 즉 실수를 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해요? Designing a process. 어떤 과정을 디자인하는 실수를 해요. 어떤 과정? Set out milestone. 마일스톤은 게 이정표죠. 그러니까 이정표를 설치하는 과정을 디자인하는 실수를 해요. In the form of activity. 활동의 형태로. 다시 이정표 설정하는 과정을 활동의 형태로 디자인하는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인가 봐. 맥락상으로 봤을 때 이정표를 디자인하는 건 그냥 이정표를 디자인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걸 활동의 형태로 디자인을 해버리니까 실수인 거야. 뭐 그런 의미예요. 됐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요 정도로 알고 계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read가 뭐죠? 없애다, 제거하다란 말이죠. 뒤에 of 썼네. 뭐뭐로부터 뭐뭐를, A로부터 B를. Politically correct language's proponents argue.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어의 옹호자들은 주장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른이라는 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소재여서. 이 정치적으로 올바른이라는 건 어떤 그 인종이나 성별, 장애 유무를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상이 정치적으로 올바른이라는 거예요. 보통 PC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죠. 어쨌든 이런 언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차별적 생각을 없앨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됐죠? 자, 오브 계속 갑니다. 여기는 오브요? 오케이. 뭐뭐를 뭐뭐에 대해라고 해서 가셔야 될 거예요. You have written a position paper. 이 position paper는 의견서예요. 당신은 의견서를 써왔습니다. 참고로 조금 지나가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초반에는 필요한 거 다 말씀드릴 겁니다. have 플러스 pp, 이제 완료 시제라고 하죠. 이거 우리말에는 잘 없는 건데요. 이 완료 시제는 어떤 느낌이냐? 잘 봐봐.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과거 시제를 쓰잖아요. 영어에서 과거 시제를 써놓으면 그 일이 과거에 일어난 일인 건 확실한데 이게 현재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I lost my cell phone on the bus yesterday. 나 어제 버스에서 휴대폰 잃어버렸잖아. I lost my cell phone on the bus yesterday. 나 어제 버스에서 휴대폰 잃어버렸잖아. 그 휴대폰 지금 어떨까요? 몰라요. 그냥 어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일종의 썰 같은 겁니다. 어제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어떤데? 모른다니까요. 지금은 찾았을 수도 있고요. 새 폰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위 얘기하는 현재 완료라는 걸 쓰잖아요. 그걸 쓰면요. 그 일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 I have lost my cell phone on the bus. 됐죠? I have lost my cell phone. I have lost my cell phone. 내 휴대폰 과거에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You have written a position paper 이라고 얘기하면 당신의 의견서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쓴 거예요. 한 번 딱 쓰고 끝낸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의견서를 썼다는 사실이 적어도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친 거예요. 즉 예전에 썼던 의견서를 지금 제출했다거나 한 거죠. 자, 근데 이 의견서가 trying to convince your city council, 시의회를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견서예요. 시의회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견서예요. 뭐를 납득시키려고 하나요? The need to hire security personnel for the library. 도서관에 보안 요원을 고용할 필요성을 다시 도서관에 보안 요원을 고용할 필요성을 혹은 필요성에 대해 시의회에 납득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견서를 써오는 중이에요. 자, 오브의 의미 굉장히 다양하죠. 뭐뭐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 뭐뭐를 가진 뭐뭐라는 뭐뭐를 맥락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말에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아카데믹한 수능 영어를 일단 다루고 들어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언어 자체로서 영어와 우리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셔야 하거든. 다시 품사의 자유로움, 능수동의 맥락상의 자유로움, 그리고 우리말에는 없는 전치사의 의미. 요거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전치사 2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모든 전치사를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볼 때마다 힘들어하는 것들만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to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치사 to는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생각해 볼까요? I go to school. 내가 학교로 갑니다. 자, to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오죠? 첫 번째, 목적지가 따라 나오죠. 도착지. 내가 학교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잘 생각해 봐봐. I go to school. 내가 학교로 간다는 얘기는 내가 간 결과물이 결국 뭐인 거예요? 학교인 거죠. 아, 전치사 to 다음에는 결과가 따라 나와요. 예문 한번 적어볼까요? She cared for him to no avail 이라는 말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avail이라는 말은요, available 알죠? 유용한, 쓸모 있는. 그 쓸모라는 뜻의 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동사로도 쓸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녀는 그를 돌봤어. 그 결과는 아무 소용 없었어. 그러니까 실컷 돌봐줬는데 소용이 없었어. 뭐 이런 의미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to 다음에 결과가 나오게 돼요. 세 번째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I go to school. 내가 학교로 갔어. 그럼 내 몸이 결국 학교에 부착되어 있는 거죠. 아, to 다음에 어떤 부착물. 이런 말이 따라 나오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카트리나는 최초의 허리케인이었습니다. To hit the United States. 미국에 들이닥쳤던. 근데 잘 봐. 카트리나가 미국에 들이닥친 최초의 허리케인이었는데 어떤 최초의 허리케인이었냐? to, 붙어 있었던. 뭘? 컨티뉴어스, 지속된. 이게 무슨 독재학원 이름 아니에요? 24시간 주 7일입니다. 지속적인 텔레비전 보도의 동반. 컴퍼니면 동반 함께함이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주 7일 동안 내내 지속적으로 텔레비전 보도, 요거랑 딱 붙어서 계속 붙어있던 그런 최초의 허리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의 움직임이 미국에서는 최초로 24시간 내내, 주 7일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계속 언론으로 보도된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제 커버리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보도라는 뜻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제일 앞쪽에 보면 챕터 앞쪽에 저기 첨부 파일에 미리 외워둬야 될 단어들을 적어놨어요. 외우고 들어오시면 훨씬 더 수업이 편하겠죠. 자, 지금 우리 뭐 했어요? 수능 영어, 일상 언어와 다른 수능 영어를 얘기하기 전에 그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우리말과 어떻게 다르냐를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요. 품사는 자리가 설명한다. 능동과 수동은 문맥이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말엔 없는 다의어로서의 전치사까지. 요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챌린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언제요? 다음 1강에서요.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챕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챌린지 문제를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만들어냈으며 여러분들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될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은요. 올해 강수를 조금 늘릴 겁니다. 작년에 제가 재작년 믿어만 문장편을 인강을 론칭하고 난 다음에 쭉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보니까 그 학생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확실히 예년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학생들이 뭐 학력이 떨어졌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좀 깊이 있게 파고드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한다라고 해야 되나? 요새 학생들 확실히 좀 그렇더라고요. 실제 수능이 원하는 것도 그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무리하지 않고 강좌 수를 조금 더 늘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한 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늘린다기보다는 강좌 수를 좀 늘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50분에 총 20강짜리 강좌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작년보다 2강을 늘렸어요. 문장 개수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지만 50분에 총 50분에 총 20강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습과 복습을 해오셔야 돼요. 복습은 기본은 이겁니다. 수업 내에서 배웠던 모든 문장들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으시면 돼요. 요건 쉽죠? 그냥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거야. 아니 이게 도대체 내가
수업을 배워서 문장을 기억을 하는 건지 내가 그냥 처음 봤던 문장도 이 정도 수준이면 해석할 수 있는 건지를 잘 구분을 못 하겠어. 상관없어요. 그냥 수업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하시는 것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책에 나오는 문장을 해석만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복습은. 됐죠? 그리고 그 복습의 범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기본은 다 항상 누적입니다. 기본 항상 누적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누적 복습. 이 누적 복습을 하실 때도 공부를요 똑똑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문에 왕도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수능이란 한정된 범위를 가지고 치는 시험에는 왕도가 있어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저랑 OT에서 12개의 문장을 배웠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다 보면 해석이 또 막히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업 때는 분명히 들었을 때 됐는데 내가 해보니까 또 다 모르겠어. 왜? 예를 들면 12번 문장을 보려고 했는데 커버리지라는 단어 뜻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TV 보도라고 내가 해석을 했는데. 그럼 그 문장 해석이 안 됐던 문장이 맞잖아요. 복습할 때. 그거 체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강까지를 듣고 누적 복습을 할 때는 이전 강좌 OT에서 들었던 거는 체크되어 있던 해석이 안 됐던 문장들만 복습하고 그 다음에 1강은 전체를 다 복습하고 또 그러면서 해석 안 되는 문장 또 체크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 복습할 때는 항상 앞쪽에서는 안 됐던 것들만 복습 쫙 다 하는 게 아니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예습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알려드렸던 범위까지 어휘 암기해 오시고요. 어휘 암기. 제가 이제 챕터 앞쪽에다가 단어 다 정리해놨다고 했잖아요. 이건 필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문장 읽어보고 문장 미리 읽어보고 요거 잘 알아두세요. 문장을 읽어보고 이거는 필수가 아닙니다만 웬만하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장을 읽어보고 해석이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을 표시하는 겁니다. 선생님 왜요? 우리는 문장의 이해를 배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있잖아. 우리말로 옮기는 번역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백날 연습하면 뭐해? 옮겨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걸 위주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수업 구성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교재 얘기를 조금 해보면 교재는 주교재와 주교재가 책입니다. 복습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필기를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주교재에다가 필기를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수업 내용과 관련한 거는 주교재에다 필기를 하시는데 단 부탁을 드릴게요. 필기하실 때 이 끊어읽기 표시 있죠. 제가 칠판에다가 읽으면서 어떻게 끊었는지 표시하는 거 이거는 표시하지 마세요. 주교재는 수업 내용,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시 요로 한번 와보실까요? 요런 내용들 필기는 다 하시는 거예요. 요런 내용들 필기는 다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이런 문장 읽어드릴 때 이렇게 끊었던 거 있잖아요. 요건 표시하지 마세요. 왜요? 요 끊어읽기 표시는 복습북에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장의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도 다 적혀 있어요. 근데 네가 주교재에다가 이걸 다 끊어 있는 거 표시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읽을 때 이거 자체가 너한테 그냥 가이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가 의미 덩어리를 어떻게 단위를 끊어야 될지 스스로 생각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어읽기는 표시 안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추가 교재로 이거 선택 교재로 워크북이 있습니다. 워크북은요, 요 책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목차로 대신 책에 있는 문장 말고 다른 문장은 옛 EBS 문장이라든가 혹은 사관학교 문장들 같은 걸로 구성을 해놔서 어떻게 문장들을 처리하는지를 훈련하는 용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됐죠? 요거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책값을 좀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어차피 수능 시험장 들어가면 네가 본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는 뭐 똑같겠지만 처음 보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처음 보는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들이 나올 거라고. 그거를 이제 워크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여유가 되시면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크북까지. 주교재와 복습북은 수업 들으시려면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요렇게 이 수업의 특징을 말씀드렸고 실제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보여드렸으며 수업과 교재의 구성이 어떤지까지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OT에서 보여드렸으면 이 수업을 들어야겠다는 확신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쪼록 이 수업을 안 듣게 되시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거의 한 60분에 가까이 말씀드렸던 수능 영어가 가지고 있는 일상 영어와의 차이점,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과의 차이점,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그걸 바탕으로 수능 영어를 제대로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잘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 좀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의 예습 범위는요, 조금 넓게 잡을게요. 실제로 거기까지 안 나가겠지만 챕터 1 끝까지를 한번 보고 오세요. 물론 거기까지 안 나갈 겁니다. 실제 진도는 거기까지 안 나가겠지만 미리미리 좀 빼놓는 겁니다. 그렇게 예습을 하시고 오늘 배웠던 12개의 문장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1강 들으러 오시면 돼요. 그러면 챌린지 파트에서 제가 실제로 문제를 푸는 시간을 드리고 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 챌린지 파트 문제를 풀어오실 필요는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다릴게요. 뭐 저희 와이프가 오늘 OT 찍는 거 알고 입술에 바른 틴트 좀 가져가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까먹었어요. 본 수업 때는 틴트 발라서 조금 더 밝아진 안색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수능 시험장에서 확실히 문장 때문에, 문장에 대한 이해 때문에 글의 이해력이 딸리는 일은 없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함께요. 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믿어보십시오. 문장 읽는 법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